여러분, 사람 보는 눈 있다고 생각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뭔가 느낌이 딱 오는 거 있잖아요. 아, 이 사람 좋은 사람이다. 혹은 이 사람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요. 저도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할 이 사람 이야기 듣고 나면요, 그 자신감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진짜로요. 1970년대 미국 시애틀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법대생이에요. 공부도 잘해요. 얼굴이요? 당시 여성들이 영화배우 같다고 했어요. 실제로 처음 만난 사람들이 연예인인 줄 알고 사인 달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말은 또 어떻게 잘하냐면 어떤 자리에 가도 분위기를 장악해요. 유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무엇보다 상대방이 자기 말을 진심으로 들어준다고 느끼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봉사활동이 뭔지 아세요? 자살 충동을 가진 사람들 대상으로 위기 상담 전화를 받는 봉사를 해요. 진짜 힘든 사람들한테 전화 받고 위로해주는 그 일을요. 거기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그랬대요. 이 사람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난 봉사자를 본 적이 없다고요. 공화당 선거 캠프에서도 열심히 뛰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저 친구 나중에 정치인 되겠다는 말 들을 정도였어요. FBI에서 나중에 이 사람을 인터뷰했던 수사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최소 30명의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일부 수사관들은 실제 피해자 수가 100명에 가까울 거라고 봐요. 오늘은 미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많이 연구됐고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연쇄살인마 테드 번디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해드릴 거예요. 단순히 이런 나쁜 놈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안 잡혔는지, 우리 사회 전체가 어떤 함정에 집단으로 빠졌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현대 범죄 수사 방식을 어떻게 바꿔놨는지까지 전부 다 얘기해 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요, 사람 대하는 방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그럼 시작할게요. 테드 번디는 1946년 11월 24일 미국 버먼트주 벌링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출생부터가 벌써 뭔더라 이상해요. 엄마 이름은 루이스 코웰, 당시 22살, 미혼모예요. 지금이야 미혼모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1940년대 미국에서, 그것도 독실한 감리교 집안에서 미혼모라는 건 그냥 집안이 망하는 수준의 사건이었어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의 부모, 그러니까 테드 입장에선 외할아버지가 정말 놀라운 결정을 내려요. 테드를 자기네 아들로 등록하기로 한 거예요. 서류상으로 테드의 아버지는 외할아버지,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됐어요. 그리고 진짜 엄마인 루이스는 테드의 누나로 기록됐습니다. 어린 테드는 자기를 낳은 엄마를 누나라고 부르며 자란 거예요. 이 비밀이 테드한테 언제 어떻게 알려졌는지는 지금도 100% 명확하지 않아요. 번디 본인은 고등학교 때 우연히 자기 출생 서류를 발견하면서 알게 됐다고 했는데, 심리학자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번디가 나중에 자기 행동을 설명하려고 만들어낸 이야기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해요. 번디는 자기 인생 전반에 걸쳐 진실과 거짓을 뒤섞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이제 외할아버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테드가 아버지로 알고 자란 세뮤얼 코웰이라는 사람인데요. 이웃 주민들한테 완전히 난폭하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집에서는 아내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손을 댔고요. 동물 학대로도 악명이 높았어요. 테드의 이모 오드리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세뮤얼을 가리켜 잔인하고 편집증적인 남자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어린 테드는 이 외할아버지를 진심으로 따랐어요. 심리학자들이 이 부분을 엄청 중요하게 봐요. 폭력적이고 지배적인 남성을 가장 가까운 부모 형상으로 보면서 자란 아이, 그게 테드의 내면에 어떤 틀을 만들어 놨을지를요. 테드의 이모 줄리아가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는데 이게 진짜 소름 돋거든요. 테드가 3살쯤 됐을 때예요. 어느 날 아침에 줄리아가 잠에서 깨어났더니 자기 침대 주변에 식칼이 3자로 꽂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테드가 그 옆에 서서 웃고 있었대요. 줄리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뭔가 달랐다. 기대하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기다리는 것 같은. 근데 주변 어른들은요, 그냥 넘어갔어요. 아, 장난꾸러기네 하고요. 그 눈빛이 뭘 의미하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죠. 1950년에 루이스가 테드를 데리고 워싱턴주 타코마로 이사해요. 그리고 조니 번디라는 사람이랑 결혼하면서 테드는 테드 번디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근데 테드는 이 새아버지를 끝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번디가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그 남자를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학교에서는요, 겉으로는 평범했어요. 성적 나쁘지 않고 선생님들한테 예의 바른 학생으로 기억됐고요. 근데 친구 관계가 이상했어요. 또래 친구들이랑 자연스럽게 어울리질 못했어요.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지 그 감각 자체가 없는 것처럼 보였대요. 그리고 번디가 나중에 직접 한 말이 진짜 소름 돋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웃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친해지는지를 관찰하면서 그걸 따라했다. 감정을 느낀 게 아니라 감정처럼 보이는 것을 연기하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한 건지 아세요? 감정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있는 척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것도 너무 완벽하게요. 이게 번디가 그렇게 오랫동안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테드 번디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외모 관리를 시작했고요. 말하는 법을 연습했고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워싱턴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는데요.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번디가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던 건 맞거든요. 단 공감하려고가 아니라 이용하려고요. 이 시기에 번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해요. 스테파니 브룩스. 부유한 집안 출신의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이었고요. 번디가 대학 때 사귄 첫 번째 진지한 연애 상대예요. 번디는 스테파니한테 완전히 빠졌어요. 진심으로요. 근데 스테파니 입장에서 테드는 매력은 있지만 뭔가 부족한 남자였어요. 뚜렷한 목표가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고 느꼈던 거죠. 결국 스테파니는 테드를 떠났어요. 그것도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번디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학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달을 그냥 폐인처럼 지냈대요. 주변 친구들이 다들 걱정했을 정도로요. 근데 여기서 번디가 보통 사람들이랑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주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스스로를요. 몇 년 뒤에 번디는 법대에 다시 들어가요. 공화당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인맥을 쌓아요. 워싱턴 주지사 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범죄예방위원회에서도 활동해요. 사람들이 저 친구 나중에 뭔가 되겠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시점에 스테파니한테 다시 연락을 해요. 스테파니는 달라진 번디를 보고 다시 빠져들었어요. 두 사람은 재결합했고요. 그런데요, 스테파니가 완전히 자기한테 빠졌다고 느끼는 순간에 번디가 이번에는 자기가 먼저 아무 설명도 없이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스테파니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나는 왜 그가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너무 힘들었다. 번디는 이 일에 대해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그녀한테 내가 받은 걸 돌려줬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수년에 걸쳐 철저하게 계획한 복수예요. 상대방이 완전히 자기한테 빠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때 버리는 거예요. 아무 설명도 없이. 심리학자들은 이 에피소드가 번디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해요. 번디한테 관계는 애정이 아니라 통제와 지배의 게임이었던 거예요. 이 무렵 번디가 하던 봉사활동 얘기를 꼭 해야 해요. 시애틀의 위기 클리닉이라는 자살 방지 상담 전화가 있었어요. 번디는 거기서 봉사자로 일했는데요. 이 클리닉의 공동 창설자가 앤 버지스 박사예요. 나중에 FBI 범죄 프로파일링 분야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 되는 사람인데 당시에 번디랑 같이 일했어요. 앤 버지스 박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테드는 내가 만나본 봉사자 중에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났다. 그와 통화한 사람들은 진심으로 위로받았다고 느꼈다. 잠깐요. 감정이 없어서 어릴 때부터 감정 연기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죽고 싶다는 사람들한테 전화 받고 위로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위로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이코패스가 공감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테드 번디라는 인간이에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범행 얘기를 해야 해요. 1974년 공식적으로 테드 번디의 연쇄살인이 시작된 해예요. 근데 많은 수사관들이랑 심리학자들은 실제로는 훨씬 전부터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번디도 나중에 10대 때부터 이미 뭔가 충동이 있었다고 인정을 하긴 했는데 그 이상 명확하게 말하진 않았어요. 번디가 항상 그랬듯이 정확히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알 수 없게 해놨죠. 1974년 1월 4일 밤
워싱턴 대학교 근처 아파트에 사는 18살 여학생 캐런 스펙스가 방 안에서 심하게 폭행당한 채 발견돼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고 그날 밤 기억을 완전히 잃었어요. 범인 흔적이 없어요. 문도 잠겨 있었고 창문도 멀쩡했어요. 한 달도 안 지나서 1월 31일 린다 앤 힐리 21살 대학원생 워싱턴 대학교 근처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냥 없어요. 방에는 피 묻은 잠옷이랑 침대 시트만 남아 있었어요. 창문 멀쩡, 자물쇠 멀쩡. 누군가 스스로 문 열어준 것처럼 저항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워싱턴주에서 젊은 여성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기 시작해요. 3월에 1명, 4월에 1명, 5월에 1명, 6월에 1명. 경찰이 완전히 멘붕이에요. 시체가 없어요. 목격자가 없어요. 물리적인 증거가 없어요. 피해자들한테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보면 대학생이고 긴 생머리에 날씬한 체형이라는 것 외에는 딱히 없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지역 신문들이 시애틀의 여성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여성들한테 혼자 다니지 말라는 경고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74년 7월 14일 이날 번디가 한 짓이 저 개인적으로도 이 사건 공부하면서 가장 충격받은 부분이에요. 워싱턴주 레이크 샌마미시 주립공원이에요. 한여름 일요일이고요. 이 공원에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냐면요. 거의 4만 명이에요. 4만 명. 해수욕장처럼 사람이 바글바글한 공공장소예요. 오후 12시쯤에 한 잘생긴 청년이 해변가를 돌아다녀요. 오른팔에 깁스를 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한 여성한테 다가가서 말해요. 저 보트 트레일러에 올리는 것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팔을 다쳐서요. 그 여성이 친절하게 따라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4시간 뒤에 같은 청년이 같은 해변에서 또 다른 여성한테 다가가요. 그 여성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같은 날, 같은 장소, 4만 명이 있는 공공 해수욕장에서 2명을. 목격자만 수십 명이에요. 그 청년이 자기 이름을 테드라고 소개한 것도 여러 목격자가 증언했어요. 경찰은 처음으로 테드라는 이름과 몽타주를 확보했어요. 근데요, 아무도 그게 법대생 테드 번디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게 번디의 전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데요. 번디는 숨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서 가장 대담하게 움직였어요. 왜냐면요, 이런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런 짓을 할 사람은 없겠지라는 우리의 상식을 정확히 이용한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번디한테는 그냥 방패막이었어요. 워싱턴에서 수사망이 좁혀지자 번디는 유타주로 이동해요. 1974년 10월부터 유타주에서 또 여성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콜로라도까지 범위가 넓어지고요. 여기서 처음으로 번디의 수법이 구체적으로 알려지게 돼요. 유타주에 캐럴 다론치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번디한테서 탈출한 몇몇 안 되는 생존자 중 한 명이에요. 1974년 11월의 일이에요. 번디가 경찰관 행색을 하면서 캐럴한테 접근했어요. 주차장에서 누군가 당신 차를 건드린 걸 목격했다. 함께 가서 확인해보자고 했대요. 캐럴은 경찰관인 줄 알고 따라갔어요. 번디 차에 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번디가 수갑을 꺼내들었어요. 캐럴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면서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고 마침 지나가던 차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겨우 탈출했어요. 캐럴 다론치의 증언이 나중에 번디를 법정에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까지 수사관들은 아직도 이 범인이 누군지 몰랐어요. 1975년 8월 16일 새벽 유타주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한 대를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해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새벽에 불을 끄고 달리고 있어요. 주거지역 골목길을 배회하는 것 같은 움직임이었고요. 경찰관이 차를 세웠어요. 차 주인이 내렸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잘생긴 청년이에요. 말도 잘하고 침착해요.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어요. 경찰관이 차 안을 살펴보다가 발견한 물건들이 있어요. 수갑, 복면, 밧줄, 쇠지렛대, 그리고 이상하게 접힌 좌석. 그 청년이 설명했어요. 아, 그냥 버글러 툴스예요. 그냥 갖고 다니는 거예요. 버글러 툴스? 도둑질 도구를 그냥 갖고 다닌다고요? 경찰관이 수상하게 여겨서 이 청년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이 테드 번디였어요. 번디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되진 않았어요. 초반에는 증거가 부족했거든요. 근데 수사관들이 번디를 조사하면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번디가 법대 다녔던 유타 대학교 주변에서 여성들이 사라졌어요. 번디의 차 종류가 목격자 진술과 일치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캐럴 다론치가 경찰서에서 번디를 목격하고 지목했어요. 이 사람이에요. 확실해요. 1975년 11월 번디는 캐럴 다론치 납치 시도 혐의로 체포됩니다. 법정에서도 번디는 완전히 침착했어요. 자기가 직접 자기 변호를 하겠다고 나섰고 판사랑도 격의 없이 대화했어요. 방청석이 옹성옹성했어요. 저 사람이 진짜 범인이 맞아? 너무 멀쩡해 보이는 거 아니야? 번디는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번디한테는 아직 2번의 탈출이 남아 있었거든요. 번디가 2번 탈출한 거 아세요? 2번이에요. 실화예요. 첫 번째 탈출, 1977년 6월 콜로라도주에서 살인 혐의로 추가 기소된 번디가 재판을 위해 법원 도서관에 있었어요. 감시가 있는 상태였는데요. 번디가 도서관 창문으로 뛰어내렸어요. 진짜로요. 그냥 창문에서 점프한 거예요. 다리를 삐끗했는데도 번디는 달렸어요. 도망쳤어요. 8일 동안 자유의 몸이었어요. 근데 8일 만에 다시 잡혔어요. 콜로라도 아스펜 지역을 배회하다가 발각됐거든요. 수사관들이 생각했어요. 다음엔 더 철저하게 감시해야지. 2번째 탈출, 1977년 12월 30일 번디가 이번엔 달랐어요.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수개월에 걸쳐 일부러 식사를 줄여서 몸무게를 줄였어요. 15kg 가까이 빠졌대요. 그리고 교도소 독방 천장에 작은 구멍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간신히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는데 번들이 몸무게를 줄인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그 구멍을 통해 탈출했어요. 밤에 간수가 자러 간 사이예요. 아침에 간수가 번디 방에 들어갔더니 없어요. 침대 위에 책이랑 옷까지만 있고 번디가 없어요. 이번엔 달랐어요. 번디가 이미 며칠 전부터 탈출 준비를 하면서 간수들한테 늦은 밤에도 불빛이 보이도록 책 읽는 척을 했대요. 패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방은 늦게까지 불 켜져 있는 게 정상이더라고요. 완전히 계획적이었어요. 번디는 이번엔 플로리다까지 내려갔어요.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히치하이킹을 하면서요.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자유의 몸이 된 번디는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했냐면요, 범행을 멈추지 않았어요. 탈출한 지 채 한 달도 안 됐을 때예요. 1978년 1월 15일 새벽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기숙사. 번디는 자고 있는 여학생들의 방에 침입해서 그날 밤 여러 명을 공격했어요. 자유가 생겼는데 새 출발을 하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멈추려는 생각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번디를 이해하려는 사람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탈출에 성공했으면 그냥 사라지면 되잖아요. 새 이름으로 새 도시에서 새 삶을 살면 되잖아요. 근데 번디는 그러질 않았어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가리켜 이렇게 설명해요. 번디한테 그 충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멈출 수 있는 걸 안 멈춘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이미 번디 자신이었다고요. 1979년 플로리다주 재판. 이 재판이 전 세계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번디가 자기 변호를 직접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연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서서 검사랑 맞붙겠다고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매일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전 세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살인 재판이 전국 생중계됐어요. 번디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법정 안에서 번디는요, 미소 짓고 농담하고 판사랑 격의 없이 대화하고 방청석을 향해 눈인사를 했어요. 방청석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여성들이 번디한테 연애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팬레터예요. 당신은 무죄예요.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짓을 할 리 없어요. 이런 편지들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재판 중에 한 여성이 법정에서 번디한테 프로포즈를 했고 번디가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어요. 판사 앞에서요. 재판 중에요. 이게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FBI 행동과학부가 번디를 가리켜 교과서적 사이코패스라고 분류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감정이 없어요. 공감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어요. 오히려 공감 능력이 넘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번디가 한 인터뷰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는 감정을 그대로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실제로 느끼지 못한다. 단 한 번 더. 재판 결과는 사형이었어요.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테드, 당신은 총명한 젊은이다. 당신이 다른 삶을 살았다면 훌륭한 변호사가 됐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 번디의 반응이요?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저는 당신에게 아무런 유감이 없습니다. 1989년 1월 24일
테드 번디의 사형에 집행되는 날이에요. 사형 집행 전날 번디는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기독교 방송의 제임스 dob슨 박사와 인터뷰였는데요. 번디가 이 인터뷰에서 한 말이 당시에도 지금도 엄청난 논란이에요. 번디가 말했어요. 나를 이렇게 만든 건 포르노그래피였다. 어릴 때부터 포르노에 노출됐고 그게 나를 점점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당시 미국에서 포르노 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인터뷰를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수사관들이랑 심리학자들 대부분은 이 주장을 믿지 않아요. 왜냐면요. 번디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 책임을 회피했어요. 항상 뭔가 탓을 했어요. 어릴 때 환경, 출생의 비밀, 그리고 마지막엔 포르노까지. 번디가 진짜 반성을 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그를 연구한 수사관들 대부분은 없다고 해요. 사형 집행 당일 아침 플로리다주 교도소 밖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슬퍼하러 온 게 아니에요. 파티를 하러 온 거예요. 번디 죽는다 라고 쓴 티셔츠를 입고 노래를 부르고 전기의자 모양 풍선을 들고 있었어요. 오전 7시 16분 사형이 집행됐어요. 42살이었어요. 번디 본인이 인정한 피해자만 최소 30명.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수사관들은 봐요. 번디가 사형당하는 순간에 FBI 수사관 빌 해글마이어가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는 그가 죽었을 때 안도했다. 하지만 그가 가져간 답들 때문에 슬펐다. 그가 가져간 답들이 뭐냐면요. 정확한 피해자 수, 피해자들의 위치, 그리고 진짜 동기. 번디는 그 모든 걸 자기랑 함께 가져갔어요. 테드 번디 사건이 끝난 뒤 세상이 달라졌어요. 좋은 방향으로요. 첫 번째로 FBI 범죄 프로파일링이 본격화됐어요. 여러분, 범죄 수사에서 프로파일링이라는 개념 들어보셨죠? 범인의 심리를 분석해서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추려내는 그거요. 그게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번디 사건이에요. FBI 행동과학부의 로버트 레슬러, 존 더글러스 같은 수사관들이 번디를 직접 인터뷰하면서 얻은 정보들이 현대 범죄 프로파일링의 기반이 됐어요. 오늘날 전 세계 경찰이 사용하는 프로파일링 기법의 상당 부분이 번디와 나눈 대화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로 수사기관 간의 정보 공유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번디가 그렇게 오랫동안 안 잡힌 이유 중 하나가 주마다 수사를 따로따로 했다는 거예요. 워싱턴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유타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는 걸 몰랐어요. 유타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콜로라도 사건이랑 연결이 된다는 걸 늦게 알았어요. 번디 사건 이후 미국 전체적으로 연쇄범죄 수사에서 주 경계를 넘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강화됐어요. 세 번째, 안전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잘생기고 말 잘하고 학력 좋고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번디가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증명해버렸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위험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보기에도 이상하고 말도 어눌하고 사회에서 겉도는 사람이었어요. 번디가 그 이미지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근데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무서운 게 따로 있어요. 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냐, 얼마나 잔인했냐, 그것도 무섭죠.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번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들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의 전 여자친구 리즈 클로퍼, 번디를 FBI에 2번이나 신고했어요. 이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고요. 근데 경찰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법대생이 연쇄살인마일 리가 없다는 생각이 수사관들한테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악은 꼭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걸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걸 계속 잊어요. 테드 번디가 우리한테 남긴 가장 불편한 교훈은 이거예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판단 기준들이 얼마나 쉽게 틀릴 수 있는가. 이건 단순히 낯선 사람 조심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을 때 믿고 싶다는 욕구가 판단을 흐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틈을 번디 같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솔직히 저도 이 이야기 준비하면서 꽤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번디 이야기는 그냥 이런 나쁜 놈이 있었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사회 전체가 어떤 집단적 착각에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FBI 수사관 존 더글러스가 번디를 직접 인터뷰하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인터뷰가 현대 범죄 수사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얘기해드릴게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